만약에 형이 저기 나와서 나를 겨누면은 내가 저걸 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에는 부모님과 형님이 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나는 어딜 가거나 군림하는 자세는 안 된다. 네, 네. 제정임의 문답쇼 힘. 오늘은 혈혈단신 월남한 실향소년에서 나라의 재무장관으로 우뚝 섰던 분이죠. 이용만 전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를 빛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헌을하고 준비했어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장관님은 재무부에서 이재국장, 처간보 같은 요직을 사실은 승승장구하셨는데 1980년 신군부 지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제가 그 재무부에 1967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2과장, 이제 1과장, 네. 그러다 이재국장, 기획관리실장, 재정차관보, 그러다 이제 경제과학심의회 차관으로 갔는데 정말 요직만 예, 올라서 아주 다니셨군요. 참 네. 승승장구하고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네. 80년도 이제 신군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이 나가지고서 서민 생활의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점심도 못 먹으면서 국무회의 안건 준비하는데 네. 귀한 분이 오신 걸 나는 뭐 그분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네. 안 만났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네. 물러났어요. 네. 회의 중이라 못 만나고 네, 회의 중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예. 뭐 다음에 만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개심조가 되는데 네. 근데 경제학심의에서 간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사표를 내라 그래서 왜 내랍니까? 모른대요. 누가 왜 받는지. 그래서 뭐 내일 날짜로 내라. 내일 날짜로 낼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오늘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그냥 사표를 써내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사표를 냈는지를 모르니까 내 자신이 수긍을 못하니까 참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직자 숙정 뭐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을 그것이 사표를 80, 받았는데 네. 이제 숙정되신 분들은 대부분 지난 정권의 요직에 있던 분이랑 친인척이거나 뭔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그때 나가셨죠. 그때 저희 이재국에서도 네. 과장이 4중에서 네. 저 3명이 나갔어요. 장관님은 거기에 해당 사항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유도 뭐 없이 예. 그래서 난 참 나 자신을 어떻게 이길 길이 없어서 주로 체육관에 나가서 뛰었어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은 전에 마찬가지로 그냥 7시부터 8시까지 내가 우선 시간을 종래가도 습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미군 장교를 하나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외국 사람이 오니까 일찍 깨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영어 하셨군요. 공부 겸해서 예.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떼고 주로 체육관에 가서 체력과에 싸웠죠. 그리고 이 골치 아프고 이거 저 화가 날 때는 이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그 수예요. 그래야 잡념이 네. 없어지고 네. 한 2년 동안 지나는 과정에 그게 내 스스로 그래서 느꼈어요. 이거는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내 자신 이 소위 교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나를 좀 교만에 대한 생각 또 좀 겸손하게도 만들고 그게 또 한 2년 지나가지고서 이게 풀렸어요. 네네. 예, 풀렸는데 그때 오해가 풀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투자금융 사장으로 갔는데 중앙투자금융 사장으로 가서 열심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한은행 네. 저희 요한은행 그다음에 감독원 이렇게 다녔는데 나는 그때 면직 당한 게 말이죠. 네. 그 후에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중앙투자금융에서 이 사금융시장, 사채시장의 움직임도 네. 배웠고 네. 실상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뭐 은행 시중은행의 상황도 보게 됐고 그거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저 재무장관이 됐을 때에 현실 그 금융시장의 현황을 네. 정확히 네. 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위복이 됐다. 나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저 장관 될 때 결과적으로 이게 돌아서 간 게 11년 걸렸어요. 네네. 그때 장관 돼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 장관직 수행하는 동안에 뭐 자동이 또 그것도 칭찬을 하십니다. 네, 네. 이저 소위 고질적인 이 고금리 상태, 주가 폭락, 국제 수지 적자 이거 해결 못한 것들을 이 장관이 참 말끔히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그 그만둔 해에 저 경제지에서 사설로도 참 네. 크게 이 장관의 그 정권시장 문제, 금리 문제가 옳았고 앞으로도 그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금융 당국자로서 사실 이제 정책만 다루시다가 뭐 단자회사, 은행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장관이 되셨을 때는 정말 내용을 알고 정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옹지마, 전화위복 이렇게 보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공무원만 해보셨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금융회사의 경영자는 좀 일의 원리가 다를 것도 같은데. 다르죠. 네. 다른데 큰 맥락에서는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거기에 다 있는 건데 나는 어딜 가거나 굴림하는 자세는 안 된다. 네, 그게. 네, 그래서 네. 고객이 말로만 고객이 왕이라 그러냐 대고객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한은행이고 외환은행이고 거기서 내 경영할 때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수한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만이 살아납니다. 네, 나중에 네, 네.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한은행은 더군다나 초창기니까 거래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사장들 뭐 회장들을 전부 초대를 했어요. 수시로. 네. 그러니까 어떤 회장은 내 머리털 나고서 네. 참 은행장한테 받아먹는 건 처음이라고 네. 뭐 그런 네. 얘기들도 보통 이제 기업이 가서 굽신보신하면서 밥 그럼요. 사고 돈 네. 좀 빌려주세요 네. 이런데. 근데 나는 네. 이제 그러면서 각도 중소기업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막 네. 우리 회사에 은행장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 등 뭐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네. 기업 중소기업 대표들도 수시로 불러서 네. 밥을 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신한은행도 이제 고객이 늘고 오늘 그 성장한 그 기초를 난 만들었다 생각을 네. 하고요. 외환은행에도 처음에 가니까요. 이 벽에다가서 이용만 장관 행장 취임 반대 이렇게 써붙였어요. 네, 네. 노조가. 네, 노조가 네. 써붙였는데 그 노조들하고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직원인데 네,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뭐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도 노조한테 도움 주는 것들을 좀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신한은행에도 그렇게 했는데 외환은행에 저희 그 신갈에 가면 연수원인데 연수원을 내다가서 옛날 낡은 건물들은 거기를 저희 휴가 가는 직원들이 거기 와서 밥 해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 구덩이를 갖다 메꿔 가지고서 풀장을 만들어서 했더니 노조위원장과 같이 테이프 카팅하고 직원들이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저 외환은행에서 노조들이 단합대회 한다고 저 변두리 나가 있는데 형식상으로 초청을 했는데 네, 네, 네. 난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래고 어떻게 행장이 이렇게 완전 역대 행장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이 여기 모여서 있는데 내가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질문하고 다 답변하고 수고하라고 그렇게 오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고 나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행장은 이게 임기 3년의 과객이야. 당신들은 정년될 때까지 있을 사람 아니야. 여기서 이익 내서 당신이 더 봐, 내가 더 봐. 그럼 다 수긍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두 은행단 노조 그 간부들이 떠날 때는 뭐 감사패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또 금으로 다가서 또 넥타이 핀들도 네, 네. 만들어주고 네. 뭐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그걸 네.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네. 아이 고맙다고. 그런 일이 아마 상당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노조들이 그 협조를 해준 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직자 시절에도 군림하지 말자. 금융 경영자로 일을 하면서도 고객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군림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공통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공직도 해왔고 경영도 해왔다. 사실은 이제 어떤 관청,
공무원한테 뭔가 민원이 있어서 갈 때 그 민원인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찾아주려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은 정말 흔치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네. 그거 아주 제일 싫어했어요. 네, 네. 일단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 알았습니다. 어디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봅시다. 해놓고 네. 그렇게 하고서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 규정을 고쳐야 되는지 법을 고쳐야 되는지 생각만 바꾸면 될 수 네, 있는 건지 네. 그게 그 행정 규정 중에서 네.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재량의 네, 여지가 네. 있는 것도 많아요. 일단 한번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보자. 그렇게 네. 해왔고 네. 뭐 저 금융기관 있을 때도 그런 자세를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은행감독원장을 거쳐서 재무부 장관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11년 만에 재무부라는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 다시 중용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선임은 뭐 대통령만이 하시는 거고 네. 나는 그저 내 맡은 것만 열심히 내 소임을 다 하는 거고 나의 주어진 책무만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고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서 어느 날 그 전화를 주셔가지고 장관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돌아간 게 재무부에서 활심도에 나와가지고 91년 5월에 갔으니까 그게 한 11년 11년 걸렸는데 만에. 네. 11년 걸려서 옛날 그 동료들하고 다시 만나니까 네. 그 뭐 형제 같잖아요 전부. 네. 그래서 그 참 옛날 식구들이니까 네, 뭐 네. 모르는 식구 같고 네. 그래서 반갑게 네. 그냥 뭐 업무 협조도 참 잘 돼요. 네, 뭐 네. 장관님은 공직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한 그런 해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무부를 포함해서 그 앞에 있었던 기간까지 한 18년 동안 그 실무자로 일하시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깊이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 같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많아요. 네. 그 5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자원이 없으니까 네. 대부분 기업들이 내자로 조달하는 거는 불과 뭐 20% 네, 거의 네. 한 80%가 외부에서 조달을 네. 하고 외부 조달 중에서도 해외 차입이 많았어요. 해외 차입이 많았는데 그거를 그 자기 계획대로 분수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가지고서 거기서 부실기업이 생겨나게 그렇죠. 되는데 예. 제가 공직 그 수행하는 중에서 많은 시간을 이 부실기업 정리에다가서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부실해지면 모든 게 은행과 연관이 네, 있잖아요. 네. 은행이 그 기업이 망하면은 결국은 첫째가 이제 은행이 부담을 되고 네. 또 고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죽일 기업하고 살릴 기업하고 전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구분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주 골치 아프고 압력이 세고 그랬는데 제일 1차적으로 그때 정리했던 거가 장덕진 씨가 그때 1차로 한 30개 부실기업을 정리했는데요. 네, 네. 그때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겠죠. 전부 뭐 네. 그걸 강행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부실기업들이 이제 그 일종의 누룽지라고 네, 봐도 네. 돼요. 이제 네. 5개년 계획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꾸 탈락해 나가는 네, 거니까 네, 네. 거기에 또 덮친다고 금융기관에 또 뭐 비리 사건도 나오고 네. 이렇게 자꾸 겹치니까 그다음에 이걸 강력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 금융기관의 임원의 50%를 한꺼번에 경질을 네. 했어요. 책임을 물어서. 그래, 그 네. 경질을 네. 차관 보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경질을 했는데 아주 그 참 역사상 참 네. 놀라운 그 네. 인사 조치였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실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뭘 했냐면은 7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반사회적 기업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도부 장관은 그 반사회 기업이라는 용어가 너무 좀 심하지 않냐고 해서 네, 네. 반대했었는데 그때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고 그러는 네, 그 네. 소문이 돌고 그렇게 뭐 해서 재산 빼돌려서 네, 산다. 그렇게 해서 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 반사회 기업이 은행에 5천 이상 뭐 손실 끼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했을 때 뭐 내가 왜 반사회 기업이냐 나 부장실이 막 쳐들어오고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세무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탈생하고 고발도 하고 그동안에 뭐
정리한 기업들도 많아요. 일화가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정말 힘든 일이셨을 그때요. 텐데.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정치인은 손도 못 대고 네.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네. 잘 다 가려서 네. 그다음에 그 가려가지고 가져온 거를 보고서 그다음에 각 위원들이 모여가지고서 논의해가지고다가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가서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 합의를 해서 사인을 네, 하고 네.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부총리사 브리핑하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브리핑하고 해가지고서 딱 사인을 시행하면 아무도 시비 네. 없었어요 그때. 이번 키워드는 총알입니다. 총알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자면 좀 네, 네. 내 이제 군대 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북에서 인민군 신체 검사를 했어요. 네. 인민군 6.25가 나가지고 네, 3일 네, 만에 네. 평안도에 살고 계셨던 평강, 것? 강원도. 강원도 네, 평강에 강원도 살고 계셨고. 평강인데 그 고급 중학교라고 그래요. 여기서 네, 고등학교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신체 검사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안 들린다고 그래라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도 네, 네. 다 합격이야.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큰일 났어요. 네. 우리 큰아버지는 와서 내 이름이 승만이거든요. 네. 아, 승만이는 죽었구나. 좀 가엾어서 어떡하냐. 그러고 어머니는 그냥 눈물만 절절 흘리고 네, 앉아서 저 팬티에다 돈 좀 감춘다고 지갑이나 만들고 있고 아버지가 나갔다 오시더니 요번에 나만의 친척 있는 사람은 안 뽑으면 되니까 친척 네, 있다고 그래라. 네, 네. 그래 그거를 이제 저 정치보위부에서 면접할 때 쫙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안 네, 끌려갔어요. 네. 장기로 끌려가서는 100%다 죽었어요. 네. 그 아버님이 날 군대에 안 보내려고 피마자 기름을 말이죠. 네. 피마자 기름 모르죠. 요만한 거 한 종발만 먹어도 2시간이면 설사를 해가지고 몸이 그냥 헬스게져요. 아, 네. 그거를 한 병 반을 먹었어요. 네. 한 반쯤 죽으라고. 근데 점점점 많이 먹을수록 얼굴이 기름이 번들번들해지니까 아버님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어서. 아니요, 그래 점점 더 건강해진 거예요, 기름이. 네. 참 아주 전전긍긍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서 이제 국군이 들어왔잖아요. 네. 국군이 들어와 치안대를 만들고 학도대를 만들어서 공비톱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집에 어머니한테 들렸어요. 어머니 들려서 그 어머니 제가 거기서 한 50리 북쪽으로 공비톱을 갑니다. 그랬더니 배고프겠구나 그러면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 부랴부랴 이 떡을 콩가루 묻은 떡을 3개를 구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게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음식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17살이죠. 17살.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러고서 그날 갔다가서 공비톱을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벌써 패잔병이 우리 시내를 덮쳤는데 집은 한 300m 정도 오는데 하도 우리한테다 총을 쏘니까 못 들어가고 바깥에 나왔다.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남은 것이 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한 3개월 동안 피난길이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피난민 수용소에서 45일 동안 있었는데 45일 동안요. 요만한 거 하루 3개 먹고 물도 귀해가지고서 네. 어떤 때는 한 15일 동안 화장실 한 번도 못 간 적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양평, 여주, 이천, 장어원 쭉 해서 문경 세제를 넘어서 경산까지 걸어갔어요. 네. 그때 참 추웠어요. 네. 거기에다가 네. 어머니가 그 양털로 이 집이 많이 양을 길렀어요. 네, 네. 양털로 실로 짜준 세타에 있고 그것도 세타도요. 자꾸 중간에 서 미군들이 전염병 오는가 봐 DDT를 이제 딱 뿌려가지고서 푸대 같아. 그럼 뻑뻑해지는 아빠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3개월 동안 한 번도 목욕도 안 하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뜯어더니 뭘 뜯어대. 그걸로 해서 경산까지 갔는데 경산에서 만 18세 이상 신체 검사를 하라고 그러는 나는 17세니까 신체 검사 안 하고서 그냥 신체 검사 한 대가 섰어요. 네. 이 줄 뭐예요? 그래서 갑작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앞으로 가 해가지고 이제 대구 육군 훈련소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옷을 다 벗기라는데 내 이유가 그나마 어머니가 또 주기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이 다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군복 주고 콩나물국도 주고 또 네. 훈련을 마치고 그다음에 배달이 고프니까요. 일선에서 자꾸 가자고 뽑으러 오면은 제금 먼저 나겠다 그랬어요. 네, 네. 새로 훈련을 시키고 먹는 것도 미군보다 더 많이 잘 주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최전방에 네. 미군하고 적군은 그 가운데 민군 네. 가운데 갖다 우리를 배치시켜 놓고서 이제 척구를 시켰는데 능선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인민군 애들이 거기서 금방 떠났어. 담배꽁 네, 치서 네. 연구해 네, 놨구나. 네.
그리고 걸어가면서 만약에 형이 저기 나와서 나를 겨누면은 내가 저걸 쏴야 되나 안 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에는 부모님과 형님이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이민군들이 후다닥 뛰어가지고서 능선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한테 총을 뒷다 쐈잖아요. 그냥 이 총을 쏘는데 그 한 300발 있던 것이 한 200발 쏘고 나면은 애무항총 뚜껑이 그 당시 나무로 돼 있어요. 이 나무가 타서 연기가 나니까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키느라고 있으니까 바락 하고 해서 먼지가 나서 또 미끄러져서 내려 한 1m 내렸다 식어서 또 올라가서 그걸 이제 반복하다가 네. 또 연기가 나서 또 쉬는 동안에 바락 하는데 여기 맞았는데 이쪽 어깨를 뭐 도끼로 이렇게 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된 능선이 말이야. 이쪽에 이렇게 엎드려 오면 이렇게 생겨 굴러다가서 그 나무 등거지에 네. 걸렸는데 헬리콥터도 주스로 못 오겠어. 아주 절벽. 깎아지는 반만큼만 더 절벽이군요. 떨어졌으면 그냥 시체도 못 구하는 건데 나는 총 맞으면 어디 죽는 거로 하지 총 맞고 사는 거를 몰랐으니까 네. 만 죽었으니까 무섭은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난 서가지고서 나는 죽었으니까 빨리를 피신하라고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저 산 밑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 내가 서서 막 떠드니까 이 둘러눕지도 않고 그래요. 뛰어와가지고 나 어깨를 팍 낚고채가지고 이 바위 뒤에 피신시켜서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국장 때 그 사람이 주택은행의 차장이야. 그래서 내가 또 그냥 목숨 구해준 소대장이 그래서 내가 또 승진도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도 또 그 아들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말이요. 두 발이 하나는 척추에 맞고 하나는 어깨에 맞았는데 여기 건 일로 꺼냈어요. 네. 그래서 이 어깨가 수술을 내려가서 해서, 예. 내려가서 나는 양복을 맞출 때 여기다 한 2개 내지 3개를 더 넣어요. 네. 그래도 자꾸 내려가. 네. 그리고 여기 저 총알 들어간 자국이 자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손님. 근데 이 척추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랬는데 이게 신경을 건드렸다 떨어졌다 이제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어떠냐. 근데 이걸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대. 위험하구나. 네, 그래서 참 감히 그 수술을 할 용기를 못 냈는데 이제는 하나의 이 실탄을 둘러싼 게 이게 아주 돼가지고 하나의 일부가 돼가지고 저 부장이 없어졌어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네. 지금은 장관님께서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아버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보고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처럼 써놓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나는 참 아버님이 나를 공부를 제대로 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네.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평강에서 기마로 이사 온 것도 남쪽으로 가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때 내가 뵈면 먼저 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서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고려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청에 내가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대한민국 중앙청이요. 그다음에 이재국장이 됐을 적에 아버지 이 이재국장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제목의 꽃이죠. 네,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 아닌데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아내 맞아서 또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등을 참 보고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찾아서 산수에다 모시다 모란공원에다 공원에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참 보고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 통일이 언제 될는지 말이죠. 이번 키워드는 연탄창고인데요. 연탄창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대전에서 사실 1년 10개월을 살았거든요. 대전에서 살 때 어떤 때는 또 토굴에서도 잤어요. 그게 굴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우리 육춘 형네가 연지동 1번지에 저 최신료라고 그 아파트 같은 게 그때 있었는데 그 집이 연탄 창고가 하나씩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쯤입니까? 53년 산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창고를 내가 이걸 내 방으로 쓰겠다고
내가 혼자 있는 방이 그때 처음 생겼죠. 네, 아주 네. 좋았어요. 그 저 연탄 창고가 한 평인데 네. 다듬이 2장이지. 네. 다듬이 2장인데 시레이션 박스. 미군들 시레이션 박스 많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벽에다가 붙이고 네. 그다음에 신문지도 좀 붙이고 거기에 저 책상을 이렇게 놓으면요. 한 평이니까 대각선으로 자야 돼. 책상 네. 밑에 머리 들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도 친구 2명이 와서는 대화를 할 수 있어. 네. 2명 정도는 앉아서. 근데 거기서 제일 겨울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난방인데 네. 난방을 숙 되는 분이 어떤 때는 수술 네. 화로 했는데 이 숯이 덜 탄 거가 돼서 네. 가스가 CO2 가스가 나와서 아. 그냥 뭐 또 뒹굴뒹굴 구른 적도 있고 네. 어떤 때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낸 게 네. 그 전기담화 10와트짜리 네. 10와트짜리는 안 뜨겁잖아요 미리는 그거를 나무 상자를 내가 이렇게 나무길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운데 송판대에다 못을 3개를 이렇게 받고 길구자로 해서 요렇게 돌려서 받고 철사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담아내서 이불 속에다 넣어요. 네. 그러면 이 미적지형에 하면 뜨뜻해져. 그럼 갔다 오면 뜨뜻. 그게 사실 이게 뜨거우면 불 나는 거지 이게. 그래 그 뜨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겨울을 나고 그랬는데 네. 친구들이 오면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 집이 너 집 어디냐? 가자 우리 집 가자. 이거 와서 들봐. 야, 네 집이 왜 이러냐? 내가 어때서 내 집이? 뭐 그래도 그때 내가 그저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걸로 타이프라이터도 사고 네. 뭐 또 이 녹음기도 사고 라디오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너희들 없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네. 그렇게 했는데 아주 내 방을 그때 처음 가져서 지금도 네. 그 방 모습이랑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탄 창고로 쓰는 가건물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연탄 이제 창고가 이렇게 쭉 붙었어요, 쭉. 사실 젊은 날에는 약간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환경을 아주 개의치 않고 당당하셨던 나는요. 배경이 뭘까요? 나는 오히려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해서 내가 그 대학도 다니고, 네. 그리고 뭐 걔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난 못 느꼈어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 뭐 걔는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고 등록금도 대주고 다 했겠지만은. 나는 뭐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하니까 내가 떳떳하고 네. 오히려 걔네들 오면 내가 짜장면도 사주고 뭐 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성균대학 시험을 쳤어요. 그때 내가 이제 난 이공계통을 가려고 그래서 그때 화학과를 시험 쳤는데 그때도 그나마 또 5대1이야. 근데 합격증을 딱 받아들고 부산을 가야 된대. 네. 그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병사구사령부에서 그때 명예제대 한 사람들에서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고 그래서 가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부산 가는 그저 화물차를 갖다가 저희 공짜로 가서 그냥 껌껌한 차 타고 내려서 부산에 내려가서 대신동을 갔는데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등록하래. 나 돈 없는데요. 이걸 내밀었더니 말이에요. 그래? 그럼 50% 감면. 50%도 나 10%도 없는데 50%를 어떻게 내요?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저기 돈 가져온 사람은 저 돈 가져서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비하는 네, 사람, 네. 그 사람 주라고. 거기서 포기를 하고 또 부산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는 그 화물차를 네. 밤에 타고서 가만히 깔고서 깜깜한 밤에 혼자 누워서 네. 많이 울었어요. 네. 이번 키워드는 마당발인데요. 장관님이 마당발로 불리시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마당발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직에 있을 때 항상 우뿐이 지금 현 시점에 저분이 필요로 한 게 뭘까? 이제 국정감사가 다오잖아요. 네, 네. 국정감사가 다오면 국정감사 때에 저분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고 우리 부처의 소위 그 예상되는 문제가 뭐고 언론기관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정치인들은 뭐라고 네, 생각할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장관께 보고를 하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수립한 정책을 설명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여론도 수집하고 그 보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나는 그 생각을 소통의 하는데 과정인 예, 거죠?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희 또 뭐 불우한 이웃들 있으면 뭐 조금씩 도와주고 그 더군다나 직원들은 뭐 남 모르게 그저 조금씩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서 뭐 마당발이라고 얘기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나는 되도록이면 말이죠. 되도록이면은 우뿐이 불편 없도록 뭐 최대한
노력하느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시려면 뭐 차를 한잔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하죠. 일이 네. 많잖아요. 많지요. 그, 네. 네. 아침도 어떤 때는 한 3번도 먹고 조찬을 3번. 네. 3번도 먹고 네. 저녁도 뭐 한 그저기 2번, 3번 할 때도 네. 있고 네. 그런데 제일 맛이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먹는 게 제일 부담이 없고 그저기 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조찬을 하루 3번쯤 하시고 저녁을 최대 3번 하시면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하루 7끼 정도 드실 때가 근데 그 뭐 있었겠네요. 가서 그냥 먹나요? 그냥 앉아서 네네. 인사하고 그저 뭐 그때는 또 이제 아유 저희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네. 가고 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장관님께서 재무부의 기획관리실장 차관보하던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회와 관련한 업무 거기서 특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그렇게 잘 설득을 하셔서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고 해서 다른 부처의 기획관리실장들이 와서 비결을 물었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네, 그랬어요. 비결이 뭡니까? 그거를 네. 요새는 국회가 이제 매일 열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봄에 한 번 열리고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9월 달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6, 7, 8 양반들이 좀 한가해. 네. 아. 그리고 나는 그 양반들이 한가해서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 네네. 예? 그때 점심이라도 합시다. 미리미리. 예. 네. 그동안에 밀린 얘기 앞으로 할 얘기 뭐다 정색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저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국정감사에 임박해서 9월 달에 와가지고서 그 양반은 다 바빠. 그래서 그저 어떤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이 거기 위원장이 야 재무부에 가서 말이야 이 실장한테 좀 배워가지고 와 그런 얘기를 그 여러 사람한테 했더라고요. 네네. 나 어떻게 쓰면 좋으냐. 야 여름에는 말이야 이제 이 배쟁이가 말이야 실컷 그저 나가서 노래하다가서 말이야 이제 그 나중에는 어려운 겪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 놀기 좋을 때 그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좀 네. 하면은 그 얼마나 고마워하느냐 그때 불러줘야 고마워지 지금은 한창 바쁜데 지금 암만 불러요 오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서 그 넘기고 말았어요. 네. 장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모시던 상사들 그다음에 정말 오래 전에 알던 그 후배 직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따뜻하게 챙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열심히 만나다가도 그런 이해관계가 사라지거나 조직을 떠나면 이제 다시는 안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람을 오랫동안 서로 가까이 오가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뭔가 저는요, 인간관계의 원칙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좌우명이 공자님 말씀인데 무신분립이라고 신의가 없으면은 그럼 뭐 그냥 그대로 하면 스지 못는다 그래 신의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출세도 못 하고 네.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난 신의를 참 제일 그 중요시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모시던 분들은 그저 옛날의 상사지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내 상사로 그냥 네. 모셨어요. 네. 그리고 정월 초하루날이면은 그 상사 댁에 꼭 그저 이 세배를 갔는데 남도구시를 장관으로 모실 때 내 과장부터 저희 국장 한 4년 10개월 5년 동안 이렇게 모실 때 참 큰 형님 같기도 네. 하고 네. 내 가정교사 같기도 하고 뭐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이게 뭐 직원들이고요. 직원들이고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저희 격의를 두고 무슨 네. 뭐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격이 없이 네. 권위를 막 세우지 난 않고 권위는 스스로 싫어해요. 없이 네, 대하는 네, 거. 네. 과거에 우리 경제개발 시절에 정부는 금융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한다든지 또는 산업 정책을 통해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이런 논란이 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관치금융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지고 보면 말이죠. 관치금융의 그 말을 듣게 되는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장관님. 예, 예.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금융정책을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고, 기업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자금이 국내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금융 자금을 동원하는데 원리대로 올 것 같으면은 소위 그 재정 자금 가지고서 해야 될 네. 분야가 많아요. 네, 네. 이 재정 자금 가지고서 지원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재정 자금을 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금융이 감당한 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저희 금융을 말이죠.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의 금리를 다운시키고 네, 네. 심지어 한때는 역금리까지 정했어요. 역금리가 네, 무슨 네, 얘기냐면 네. 대출금리가 더 낮고 예금금리가 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려고 그렇죠. 그런 비용을 줄여고. 거죠. 그리고 역금리 현상이 네, 네.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또 그걸 이제 시정한 다음에도 그 예금과 대출의 이 마진을 아주 좁혔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금리 내지 마진을 좁히니까 은행의 수익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62년도에는 자금운용 규정이라는 것도 제 우선순위가 수출이에요. 네. 그다음에 고용이고 그렇게 했는데 수출에 먼저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금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많이 자금이 흘러들어가요. 정책금융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 당시 수출금융이고 수출이죠. 그다음에 예. 각종 설비금융, 기계공업, 산업화 자금 무슨 주택금융 이렇게 많고 중소기업 자금 이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금융을 흘러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이 감당할 분야를 갖다가서 금융이 감당을 하고 금융은 이걸 좀 이익을 적게 하니까 그렇죠. 자유화도 안 네. 되고 수익도 낮아지고 네. 그랬어요. 은행은 돈을 벌기 힘든 거죠. 그래,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은행의 신용이 남한도 못하다 그러면 참 섭섭합디다 그거. 네, 네. 은행이 이렇게 은행의 사실은- 수익을 안 나게 하고 해서 기업을 지원해줘서 기업이 커서 오히려 실물 경제의 성장이 금융 성장보다 더 앞서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 터졌는데 그거를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쎄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서 아들 공부시켰더니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무식하다고 하는 격으로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운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만큼 난 경제 성장을 이렇게 봐요. 경제 성장, 기업 성장의 이 배후에는 금융의 희생 후에 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장관님이 아마 모피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언짢아 하실 텐데 모피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모프랑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범죄 조직인 마피아를 합쳐가지고 모피아가 낙하산 인사를 장악을 하고 있다면 이런 비판도 많이 받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측면이 있는데 그 금융기관 인사든지 산하기관 인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일부 불편했던 점도 나간 사람들이 다 잘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개중에서 네. 잘못한 게 나도 느끼는데 왜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못 네, 느끼겠어요. 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볼 적에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던 외환은행 하면 외환은행도 재무 출신들이 많이 네. 갔잖아요. 네. 나도 재무 출신이지만 가가지고서 쭉 보면은 누구는 뭐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이제 후평들이 다 평가가 있어요.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왜 정부가 그렇게 역금리까지 불사하면서 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 같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세월이 지나도 변해선 안 되는 정부의 역할과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될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업들이 요새 좀 말들이 많잖아요. 네.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소수의 승자가 참 독식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패자는 갈 곳이 없지 않냐 그런 결과인데 자기 힘으로만 된 거 아니고 정부의 많은 세제상의 지원이라든가 금융상의 지원이라든가 일단 그 소비금융으로 가는 거를 억제를 네. 하면서까지 그쪽으로 물꼬를 터줘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됐으면은 그거를 또 해준 나로서는 그 기업들이 그거를 잊었으면 안 되겠다. 잊어서는 네. 안 되고 네. 또 소수의 그 약자들하고도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또 나는 우리 저희 그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있는 것, 뭐 저 변칙 상속이다, 네, 뭐다 네. 이런 것들을 고칠 건 다 고치고 제재를 네. 제재하고 그 불미할 건 다 아주 벌을 건 벌을 줘야죠. 네, 네. 다만 그 사람들을 그냥 저 털어서 못 살게 하는 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네. 그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 창출이든지 투자를 유인하도록 그런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네, 네.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사이에서는 어떤 정책을 놓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경제부처에 그런 뜨거운 논쟁도 없고 뭐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이런 후배 공무원들을 보시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나는 공무원들 불쌍하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공직자는 자기가 만든 정책이나 자기가 만든 법안이 딱 저 성사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전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쫙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걸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법안 내놔도 뭐 그 통과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자꾸 듣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그때는 여건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때 남도부 장관도 취임했을 적에 5년 동안에 104건에서 1년에 20건 이상 법 개정 제정을 했거든요. 네. 단 한 건도 제 날짜에 통과 안 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소신껏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고 요새는 뭐 아유 네가 하면 좋다, 네가 하면 좋다. 거기 한 가지 더요. 그 사람들 잘 사기도 허가해줘서 어떻게든 앞장서 일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몰아버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냥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뭐까지 일 하나 안 하나 조금 잘못하면 투사도로 들어와서 징계나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정년거정 된다 그러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이고 피해를 보는 건 국가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큰 그 조직이고 제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난 잘 사기를 놓고서 활용하고 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복지부동을 하지 말고 그걸 나무리지 말고 복지부동 안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나는 그것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네. 그 공무원들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의욕이 안 나지 않나요? 내가 그래서 전에 어떤 저 차관 보고도 당신 참 수고한다고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중국하고 이제 거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인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희 사드 문제는 그거 가지고서 문제가 못마땅 하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취소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서 없애든지 만약에 그게 못마땅 미군에 대해서 왜 갖다 놓느냐고 해야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이야. 그 사람들이 미군들 시설 보호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높이고요. 뭐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북핵인데 북핵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해주면은 이거 사드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들어올 네.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요 또 옛날에 중국 없을 때도 우리는 먹고 살고 무역하고 다 했어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중국하고 거래 안 하기 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규모 줄이면 되는 거지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했으면 해야 돼요. 좋겠다. 나는 외교를 좀 열심히 했으면 예, 좋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이시네요. 지금 아까 이제 부실기업 정리하셨던 경험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서 부실기업들 구조조정이 대형 기업들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저런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떤 원칙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거기서 정부와 한국은행과 채권단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얘기를 들으니까
산업은행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정부에도 많이 그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막대한 그 손실이 나고 또 그 하청업체들이 뭐 1,300여 개가 또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들이 또 은행에서도 또 저희 대손 중단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러면서 그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율성에 맡기면 서로 채권자들이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무제한 끌어요. 끌면 끌수록 국부의 손실이야 이건 뭐예요. 그리고 수습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부실이 규모 점점 누적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앞장서서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안 하면 책임 없지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책임 묻겠어요. 그러나 야단 만들 각오를 하고서 임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나는 너무 질질 끄는 거는 아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네. 심지어 말이죠. 건물을 짓다가서 부도가 나든지 하면 무슨 수로든지 그 건물을 완공을 시켜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투자하는 게 다 백지가 돼버려요. 그렇죠. 고철 덩어리가 돼버려. 네. 그러니까 완공을 시켜놓고서 그 제값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팔아도 팔고 그런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부와 채권단이 좀 공조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빨리 해야 말씀을 돼. 하시는군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이게 갚기 어려운 상태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데 장관님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요? 어떤 해법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힘든 얘기예요. 고령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가 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앞으로 더 이제 어려움이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금리 부담을 해야 될 그 금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될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 있고 그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계 채권자 예를 들어서 있는 금융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경우들이 한계 채무자. 그게 예. 많습니다. 네. 한계 채무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환 기간도 조정을 한다든지 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든지 채권 실행 절차도 어떻게 간소화하든지 그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거는 한 개 부처만 가지고 안 돼. 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달려들어서 같이 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전 국민이 공조를 다 해. 모든 부처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처들이 다 한 데 묶고 특히 정치권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해야 될 거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소위 범정부적인 입장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어려운 그 층에 대한 그 좀 지원 체제를 강화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빚 대신 갚아준다고 그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계소득 증대예요.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이상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하도록 생각을 하는 거 거기다가 아니 원점은 거기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가계소득이 늘어야 이 빚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자리도 자꾸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예. 그거 없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 일처럼 보면 안 되죠. 전체 부처가 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금융 정책, 뭐 부동산 정책 다 같이 가고 정치권도 좀 전력 투구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좀 저거는 쓸만한 공약이다. 저건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산업개발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 이제 3차 산업시대 그거 주장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어요. 된 지가 우리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자꾸 돌아온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후보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가 내 귀에 싹 더럽디다. 그거는 인재를 양성해야 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분야가 뭐 돈으로 해결하는 돈 지원하는 것보다 이제 인재 양성 쪽에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돼. 그리고 저런 게 있어요. 한마슐도가 그랬지.
좋은 그 지도자는 그 국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뭐 천국으로 끌고 가도록 그런 것보다는 참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최선은 안 되려도 최악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그 지도자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장관님께서는 탈북자를 돕는데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탈북자는요. 궁금합니다. 내가 탈북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모임들에서 내가 탈북자 선배다. 네. 걔네들 그래요.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뭐 행장을 했고 뭐 장관을 근데 지금 무슨 소리냐 아냐고 몰라요. 무슨 은행도 없고 무슨 장관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북에 어떤 무슨 상이라고 그러냐고 또 그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한국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넘어와서 여기서 한 일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들여서 돈 절대 빌려주지 말아라. 보여주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이자가 적더라도 그저 예금을 하든지 안정적인 대로 운영을 해야 돈 많이 이자 많이 주겠다고 빌려주면 다 띠긴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들 범죄하지 말아라. 굶어 죽게 되면 나한테 연락하라. 내가 명함을 주면서 쌀하고 간장은 책임지겠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요. 내 지금 돌봐주는 애들 중에서 대학원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안 줘요. 대학은 학교에서 등록금을 주는데 대학원은 안 주기 때문에 대학원생들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여기저기 장학금 주는 데다가 부탁을 해서 뭐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활동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박사과정 이제 마치도록 돼 있네. 이제 내일도 또 하나 이제 불러서 이제 밥도 사주고 걔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여자집에서 반대해요. 이북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안타깝더라고 그거. 그리고 그 애들 결혼식에 이렇게 가보면요 참 불쌍한 게 사람이 화객이 없어. 가족은 한 30-40명밖에 없어. 교회 저희 강당은 한 200명, 300명, 뭐 2,000명, 3,000명 들어와도 괜찮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국인을 만들어서 한국에 정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고 앞으로 통일될 때 걔네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으면 앞장 세워가지고 써먹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 친동생이나 이렇게 자식처럼 좀 유해주고 기업체에서도 좀 믿고서 써주고 말이죠. 너무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서슬퍼런 정권에서도 부상을 딛고 다시 선 오뚜기 이용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